50년 전인 1964년 오늘은 한국에 산재보험이 처음 도입된 날입니다.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정부가 기념행사를 개최했고 행사장 앞에서는 노동계 항의성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잠시 뒤에 관련 소식 전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복원했다고 발표한 세월호의 이른바 J자 항적이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짜 항적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확인됐습니다. 항적 복원의 자료로 쓰인 진도 VTS의 세월호 위치 정보는 동일본임에도 활용한 기관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뉴스K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7월 1일 화요일 뉴스K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이틀째 기간보고 대상은 해양수산부였습니다. 심재철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이 해경과 해수부에 대해서는 기관보고를 진도에서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첫날 기관보고에 대한 유가족 측의 평가는 한마디로 낙제점이었습니다. 특히 기관보고 진행 중에 졸고 문제점 지적하는 유가족에게 막말을 퍼부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에 대한 지적은 국정조사에 임하는 여당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세월호 참사 취재하고 있는 윤인아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윤 PD. 네, 윤인아입니다. 네, 오늘 해양수산부에 대한 기관 보고가 여의도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원래는 진도에서 하기로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심재철 위원장이 진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진도에서 기관 보고를 받겠다고 말했지만 조원진 여당 간사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특위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송급,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자정까지도 기관 보고 장소가 결정되지 않자 가족대책위와 실종자 가족들은 기관 보고가 파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국회에서 기관 보고하는 것을 수긍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여당 간사는 진도에서 기관 보고를 받을 경우 취재진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자 가족 법률 대리인인 배희철 변호사는 오늘 오후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도에서 기관 보고를 받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심재철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내일 해양경찰청의 기관 보고도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조원진 간사께서 끝까지 반대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저희 가족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 파행으로 치닫게 할 수는 없다라는 뜻을 모으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눈물을 머금고 양보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사가 달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단 한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세운 그런 기준에만 맞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유감인 것이고
네, 사고 이후 줄곧 진도에 머물러 온 이주영 해수부 장관, 복색도 그렇고요. 국회의원 신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정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땠습니까? 여야 위원들은 질의에 앞서 사고 현장을 지켜온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수고의 뜻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체계가 엉망임을 지적하며 안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김현미 야당 간사는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장관이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 시간이 가장 늦다면서 사고 당일 8시 55분부터 해양수산부에 구조 요청이 들어왔지만 장관은 무려 34분이 지난 후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보여준 사고 대응 태도는 위기관리 수습본부의 모습이 아니었다며 해수부는 정부 조직 개편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윤재욱 의원은 세월호는 처음부터 증설 허가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해수부 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기준을 충족하지도 않는 세월호에 운송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낸 이 보고서에 따르면 2시간 밖에 생존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배 안에 생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수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는 72시간 동안 범대본이 할 건지 수습본부가 할 건지 범정부 부처가 할 건지에 대해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다가 겨우 4월 18일 날에야 사고 체계가 일원화됐습니다. 네, 해운조합의 비리 그리고 청해진 해운과 한국성급의 유착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세월호가 보건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성급이 증설 허가를 내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한국성급은 세월호의 증축과 과적 등의 문제를 알고도 안전심사에서 합격을 시켜줬다며 한국성급과 선사 간의 유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퇴직한 해수부 관료들이 요직을 맡아온 한국해운조합의 각종 비리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성급 본부장 등이 2011년 추석 때 국토부 공무원에게 76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식사 향응을 제공했고요. 올해 4월에도 해수부 직원에게 한국성급 법인카드를 직원 회식에 사용하도록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만 보더라도 한국성급 임직원들이 과연 이 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도덕성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리고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국정조사를 모니터링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죠. 어땠습니까? 네, 가족대책위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정조사 모니터링단은 국방장관 임식 참석을 이유로 단 3시간 동안만 국정조사에 자리했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질의 시간에 장시간 조는 모습을 보이고 국정조사 진행에 분통을 터뜨리는 유가족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했냐, 경비는 뭐하냐고 말하는 등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조금 전 그 작은 화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완영 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 박수현 군의 아버지께서 청와대에 우편으로 진정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아이가 언제 어떻게 왜 죽었고 누구의 과실과 직무유기로 죽었는지는 꼭 알아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월호의 마지막 15분이 담긴 동영상을 남긴 고 박수현 군의 아버지인 박종대 씨는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어제 청와대에 우편으로 진정서를 냈습니다. 박종대 씨는 조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때처럼 대통령 담화문을 다시 발표하는 심정으로 이 사건이 공명정대하게 조기에 마무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 위기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혁신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비대위원이었던 이준석 씨를 위원장으로 내세운 이른바 새바위라는 조직이 오늘 첫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쪽에서는 박근혜 비대위의 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친박 핵심이 당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혁신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서울 동작을 공천 갈등 조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하겠습니다. 노지민 PD.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일명 새바이가 첫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부터 당내 상설 인사검증기구 설립을 제안한 이준석 위원장이 약 2시간 반의 회의를 마치고 5가지 혁신 아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상향식 공천에 대한 의견 제시, 당직자 도덕성 검증 방안 마련, 당천 관계에서의 당 위상 강화 방안,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실천 의지 표명, 보수 정당 이념을 지키기 위한 목표 제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이 혁신안들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이 밝혀지기 전까지 이전 투구식 전당대회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쇄신안이면 여러 차례 들어서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박근혜 퀴즈로 불리는 이준석 위원장을 앉혀놓고 선거 전 보여주기 혁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바로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업주부라고 밝힌 윤보현 새바위 위원도 어제 처음 동네 아줌마들에게 새누리당이라고 커밍아웃하고 왔다면서 새누리당을 바꾸지 않고는 동네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새누리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단순히 국민이 돌아섰다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런 새바위를 띄우자 결국 윤상현 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더군요. 윤 사무총장이 오늘 관련해서 삼성 얘기를 했던데 왜 한 거죠? 네, 윤상현 사무총장이 어제부터 강조해온 혁신, 모델은 삼성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원내대표회에서 윤 사무총장은 이제 새누리 이름은 혁신이 돼야 한다면서 삼성전자의 성공담을 줄줄이 열거하더니 새누리당이 삼성의 반만 닮아도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역사는 한마디로 혁신의 역사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창업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자기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삼성전자의 절반만큼이라도 혁신하고 스스로 도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새누리당의 브랜드 가치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그동안 새민연이라고 불러왔습니다만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제 그러지 말자 이런 제안을 했더군요. 네, 오늘 오전 회의에서 강기훈 새누리당 의원이 박영선 새민연 원내대표라는 표현을 쓰자 이완구 원내대표가 그런 표현은 쓰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 원내대표는 이름은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야 한다면서 앞으로 새민연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정치연합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유화 제스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 하락을 보완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씨의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정치력을 보여줄 필요성을 이완구 원내대표가 절감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여당의 원내대표가 다소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전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비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겉으로는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그 배경은 내부 계파 갈등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혁신을 내세운 그 이면에 재보선 공천 갈등이 현실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친이계인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에조차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은 임 전 실장이 공천을 신청한 평택 을 지역의 당내 경선 대상에서 임 전 실장을 뺐습니다. 기사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임 전 실장은 오늘 오전 경선 재심사 요청서를 냈지만 공천위는 수원 영통 출마를 권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임 전 실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편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주장하면서부터 멀어진 친박이라고 불리는 이해훈 전 최고위원도 공천위가 울산 남구을 후보를 여론조사로 꼽겠다고 밝히자 공천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친박, 특히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전횡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윤 사무총장이 강조하는 혁신 구호도 친박 세력의 당 주도권 지키기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얘기 좀 하죠. 재보선 공천을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보인다. 동작을 얘기입니까? 네, 서울 동작을 갈등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연합 안팎에서는 동작을 후보로 안철수계의 금태섭 대변인이 전략 공천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 대변인 본인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전략 공천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동작을 공천 신청자 5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 공천은 패배로 가는 길이라고 반발했고 오영식, 강기정, 김태년, 박지원 등 민주연합 의원 31명도 동작을은 개혁 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31명 의원들은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을 사실상 지지했습니다. 허동준 위원장이 친노계로 분류되고 지난 대선 때 문대인 후보 선대위 부대변인을 맡았다는 점에서 친문재인대 친안철수계의 경쟁 성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거 매 시간마다 짚어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또 단행본 출판과 관련된 의혹 하나가 또 밝혀졌어요. 네, 김명수 후보자가 공동으로 저술한 단행본 3권 중 2권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유기용 민주연합 의원이 포착했습니다. 제자 논문 표절, 연구비 불법 수령, 논문 성과 가로채기에 이어 공동저서 자기 표절까지 드러나자 학계에서는 수치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준석 새바위원장 등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인사청문회 강행을 당론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김명수 후보로 포화를 집중시켜 나머지 후보, 특히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를 살리기 위한 전술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복원했다고 발표한 세월호의 항적이 조작된 자료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는 정황을 뉴스K가 확인했습니다. 항적 복원에 활용된 자료는 진도 VTS, 그러니까 진도 관제센터의 이른바 AIS 위치정보 자료.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원이 사고 직후에 진도 VTS에서 제출받은 세월호 AIS 자료에는 해수부가 복원했다는 구간의 위치 정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똑같은 진도 VTS의 자료인데 어떻게 해양안전심판원이 확보했을 때는 특정 구간의 위치 정보가 없고 해수부의 항적 복원에 사용됐을 때는 그 구간의 위치 정보가 살아났는지, 조작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 날인 4월 17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월호 항적도입니다. 세월호 항적은 8시 48분 37초에 사라졌다가 8시 52분 13초에 다시 나타납니다. 항적은 거의 직각으로 꺾인 모습이었고 항적이 끊긴 3분 36초 동안 세월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나흘 뒤, 해수부는 누락된 세월호 3분 36초의 항적 중 3분을 복구했다고 발표합니다. 최초 발표 때의 직선 항적이 완만한 곡선으로 복구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8시 48분 37초부터 36초 동안은 복구하지 못했고 해수부는 세월호에 정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정전의 이유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졌지만 닷새 뒤인 4월 26일 해수부는 나머지 36초까지 완전히 확인했고 29초 동안만 세월호의 위치 정보가 잡히지 않았다고 발표합니다. 선박 위치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AIS 정보가 정부 통합전산센터에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원이 늦어졌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 통합전산센터의 자료만 가지고 최초 발표를 했고 이후 진도 VTS의 AIS 자료 등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복원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해수부 주장대로라면 진도 VTS에서는 세월호의 AIS 신호, 즉 위치 정보가 29초를 빼고는 이상 없이 수신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해수부에 앞서 해양안전심판원이 입수한 진도 VTS의 똑같은 AIS 자료에서는 29초가 아니라 5분 가까이 세월호 항적이 안 나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해수부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이 사고 직후인 16일 밤 진도 VTS의 AIS를 확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이 확보한 AIS 정보에는 8시 47분 35초부터 52분 30초까지 4분 55초 동안의 기록이 없습니다. 해수부가 최초로 세월호 항적도를 발표했을 때 누락된 3분 36초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측의 서면 답변서에도 해당 시간대의 AIS 정보가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똑같은 진도 VTS의 세월호 AIS 자료임에도 해양안전심판원이 사고 직후 입수한 자료에는 누락 구간이 있고 해수부가 뒤늦게 입수한 자료에는 누락 구간이 없는 이해 불가 상황이 생겼습니다. 뉴스K가 해양안전심판원에 재확인을 요청하자 국회에 자료 제출까지 마친 심판원 측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전화하신 것이 어디 언론 매체입니까? 아니면? 네네, 국민TV 방송입니다. 국민TV 방송이요? 네네. 저 인터뷰 곤란합니다. 힘만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가족대책위 측 법률 대리인으로 진도 VTS 자료 확보 과정에 참여한 박주민 변호사는 지난 12일 진도 VTS의 세월호 AIS 정보를 확인했을 때도 위치 정보 누락이 없었다면서 현재의 자료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봤던 거는 이어져 있어요. 만약에 진짜 그 해양심판원 얘기가 맞다면 네네. 처음부터 그 진도도 제대로 된 꽉 찬 정보를 못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진도조차도 뭔가 사후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었다라는 것이 되는 건데 네네.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데 그죠? 잘못된 관제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 넣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사고 당일 세월호 인근에 있었던 둘라 에이스호에서 세월호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AIS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도 VTS에 보고한 것을 미뤄볼 때 세월호의 AIS는 실제로 끊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일 수밖에 없는 세월호의 항적 기록이 기관에 따라 시점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사고 직후까지 없던 특정 시간대 세월호 위치 정보가 어느 순간 멀쩡히 살아나 세월호의 공식 항적을 보여주는 근거로 쓰이는 꼴입니다. 해수부가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의 자료를 초기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믿기 어렵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실무자가 진도 VTS에서 AIS 등 세월호의 항적 정보를 입수한 시점이 4월 16일 오후부터 17일 오전 8시 20분까지였습니다. 세월호 항적이 최초 발표된 17일, 해수부는 이 정보를 알 수 있었고 알았어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26일에서야 진도 VTS 자료를 입수해 항적을 복원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지난 1964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을 도입했습니다. 오늘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지만 노동자들은 정부 기념식에 항의하는 자리에 서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산재보험 도입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근로복지공단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시행 중인 4대 보험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된 산재보험은 지난 196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결정을 하면서 도입됐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정부는 산재보험 발전에 기여한 43명의 유공자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대부분 학자와 의사들이 상을 받았고 무대 위에 오른 수상자 가운데 노동자는 한국노총 간부 1명뿐이었습니다. 양대 노총 가운데 민주노총은 위원장이 초대를 받았지만 불참했고
한국노총도 위원장 등 몇몇 집행부만 참석했습니다. 이들 말고는 행사장에서 노동자들을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한편 정부의 공식 행사장 앞에서는 노동자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초의 사회보험, 산재보험 50년을 맞이하여 누구든 축하를 하지만 노동자들은 분노와 슬픔으로 오늘도 이렇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나마 250만 명은 산재보험 혜택도 누릴 수 없는 현실. 최근 1년 5개월 사이에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소속 노동자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4개사 7,7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청사와 협력사의 단기 1년 계약 조건에 말미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재사고를 당할지라도 회사가 망한다, 회사 잘린다는 온갖 협박과 회유에 이기지 못해 산재 시청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재 인정을 요구하다가 오늘부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노동자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으로 산재 요청을 받아주었지만 벌금을 낼 돈이 없어 사장님이 전전긍긍하시다가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청은 그거에 화답으로 저희에게 계약 해지를 내렸고 어제까지 정상적인 근무를 하던 저희는 오늘부로 휴업자가 됐습니다. 이들은 산재 은폐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를 없애라는 내용 등을 담은 10대 개혁 요구안도 발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10대 개혁 요구안을 근로복지공단 측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행사장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코엑스 경비원과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이들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약 40여 분 동안 이어진 실랑이 끝에 노동자들은 개혁 요구안을 전달해주겠다는 말만 들은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KBS 사장 해보겠다고 나선 사람이 30명입니다. 이들 중에는 과거 한나라당 편에 서서 방통위원, 방통심의위원을 지냈던 인사부터 KBS 사내에서 각종 보도 통제 논란을 일으켰던 인사들까지 다수의 문제 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절대 다수인 현재의 KBS 이사회 구조에 특별 다수제라는 독주 견제 장치까지 도입이 무산된 상황이어서 낙하산 사장 임명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KBS 사장 공모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지난 10일 기란영 전 사장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사장 자리를 차지해보겠다고 전현직 KBS 출신 22명을 포함해 총 30명이 지원했습니다. 이들 중 홍성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권혁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강동순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이 상대적으로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4명의 후보는 2012년 10월 KBS 차기 사장 공모 때 KBS 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 본부, 양대 노조가 부적격자로 꼽았던 인사들입니다. 홍성규 씨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추천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올해 3월 종편 3사 재승인 의결에 앞장섰던 홍성규 씨는 종편 심사 최종표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은 2007년과 2008년 KBS 이사로 재직할 당시 한나라당 입장을 대변하며 방송 내용에까지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강동순 씨는 참여정부 시절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에서 한나라당 추천 몫으로 상임위원을 지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과 술자리에 모여 호남 비하, 정원 유착 등의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담긴 이른바 강동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은 기자협회로부터 불공정 방송의 주도자라는 비판을 받았고 KBS에 재직할 때 불신임 투표를 통해 2011년 보도본부장에서 결국 물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화섭 전 본부장은 2010년 보도제작국장으로 있을 때 추정 60분 4대 강편의 불방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정봉 전 보도본부장은 김인규 사장의 취임을 지지하는 모임 수여회의 회장이었고
김 사장 취임 이후 보도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인사 7명, 야권 추천 인사 4명,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사 3분의 2 이상인 8명이 동의해야 하는 특별다수제와 사장 추천위원회는 이번에도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KBS 양대노조와 야당 측 이사들이 요구해온 특별다수제 등은 어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장 선임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과반수 6명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사회는 내일 서류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10명 이하로 추리고 오는 10일 전까지 한 명의 후보를 결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게 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직장 폐쇄, 어용노조 등 각종 노조 탄압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유성기업 사업장에서 최근 몰래카메라로 노조원들을 감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오늘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집단 자유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집단 자유권 유권 해석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유성기업 사업장에서 몰래카메라가 등장했어요. 노조원들 감시 용도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금속노조는 오늘 국회에서 지난 29일에 유성기업 영동공장 사무실에서 회사가 설치한 몰래카메라 3개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몰래카메라들은 공장 내 생산부 사무실 2곳 그리고 관리부에 있는 전기 콘센트, 비상구 표시 등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에 하나는 직원들의 탈의실을 정면으로 비치고 있어서 조합원들이 탈의하는 모습까지 촬영됐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습니다. 유성 영동주의 조합원들은 회사가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에 찍힌 장면을 활용했다면서 그러면서 또 경찰에는 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동청에는 부당노동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 그냥 CCTV 수준이 아니라 정말 몰래 감춰둔 무슨 첩보 영화 보는 듯합니다. 유성기업 얼마 전에도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이 폭행당했던 사건이 있었죠? 예, 유성기업이라고 하면 지난 2011년 심야노동 폐지와 주간 2교대 도입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던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가 있었는데 여기를 탄압하기 위해서 사측을 위한 어용노조를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사측 노조하고 이 금속노조 지부 노동자들 양측 사이에 갈등과 폭력이 끊이지 않으면서 노동자들 사이에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사측 노조원들이 금속노조 소속의 조합원들한테 전기 충격기까지 사용하면서 집단 폭행을 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 몰래카메라 역시 사측 노조가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고발하면서 제출했던 증거 영상이 기존의 CCTV로는 도저히 찍을 수 없는 것들이라서 이거를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게 몰래카메라였다는 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1000명 이상 일하는 대기업의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 그러니까 한 20% 정도예요. 예. 예, 비정규직이라는 통계, 정부 통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용 형태 공시제의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접 고용의 비율이 낮고 간접 고용,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 수 500명 이하의 사업장을 보니까 간접 고용의 비율이 13.4%였는데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보니까 23%, 그리고 50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26.5%로 이렇게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산재가 문제가 되는 조선과 철강업 등의 제조업에서는 이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 중에서 대우건설의 경우를 보면은 총 근로자 수 43,874명 중에서 69.9%, 그러니까 70%에 해당하는 3666명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번 공시는 대상 사업주 2,947곳 중에서 2,942곳이 참여해서 공시율은 99.8%,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업이 공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민간인 사찰 폭로했던 분이죠. 김종익 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계속 법적인 투쟁을 벌여왔는데 결국 무혐의 결정이 났군요. 예, 김종익 씨라고 하면 지난 2008년에 자기 블로그에다가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민간인 사찰의 대상이 됐다고 폭로했던 주인공입니다. 당시 검찰은 김 씨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2009년에 그냥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기소유예라는 거는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범죄 동기나 뭐 어떤 정황 이런 것들을 볼 때 기소하지 않는다 이런 처분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인정은 됩니다. 그래서 김종인 씨는 이 자체를 취소해달라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작년 12월에 취소 결정이 헌재에서 나왔고 오늘은 그 결정에 따라서 검찰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작년 12월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종지부를 찍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 시도지사들 그리고 또 교육감들 오늘 취임식이 있었죠? 예, 모든 지자체에서 취임식이 열렸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대부분 좀 화려한 행사를 하는 대신에 현장 방문이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것들로 취임식을 대체한 곳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는 아침에 현충원 참배를 후에 비용 제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낸 아이디어로 기획된 취임식인데요. 취임사뿐만이 아니라 사회자, 현장 진행 요원, 애국가 반주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다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경우는 행사 대신에 교실로 직접 찾아가는 컨셉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다문화 학교라고 꼽히는 보광초등학교, 서울 보광초등학교에 가서 학부모, 교사,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행사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취임식을 아예 생략하고 이재정 교육감과 함께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같이 조문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만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경우는 각계 인사 13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거행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뭐 친박 핵심이라 좀 다른 건가요? 기초연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됐어요. 말도 많고 그랬는데 청와대 근처에서 도끼 상소를 올린 분들이 있더군요. 예, 도끼 상소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관료나 또 유생들이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대궐 앞에서 도끼를 앞에다 두고 상소를 올리는 것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하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오늘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25일부터 이제 받게 되는데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그동안 받았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라는 게 깎이는 그런 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이 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문제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오늘 했던 이 도끼 상소는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한 시위였습니다.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기초연금에서 가장 가난한 40만 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배제된다는 것은 복지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노인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랬군요. 자, 일본이 집단 자유권을 이제 행사하는 쪽으로 헌법 해석, 공식적인 유권 해석, 정부의 유권 해석이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이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오늘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꿨습니다. 아베 내각은 오늘 오후 총리 관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반격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일본도 거기에 반격할 수 있다는 그런 권리인데요. 일본이 이 권리를 과도하게 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가 오늘 우려스럽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800명에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40.1%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인 4월 30일에 48.8%보다 크게 낮은 수치였습니다. 대통령이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54.9%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간첩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의 권모 과장이 오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 4명, 또 국정원 협력자 1명 이렇게 총 5명이 됐습니다. 오늘 취임한 윤장현 광주시장이 5급 비서관의 외척, 그러니까 어머니 쪽의 친척인 김용환 씨라는 사람을 내정하고 신원 절차를 밟고 있어서 시민시장을 표방한 시장치고는 실망스럽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34일째였던 5월 19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렸던 날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언급했습니다. 설마와 혹시가 공존하는 가운데 여야 협상에 속도가 붙었고 본래 취지가 퇴색한 정부안이 아니라 원안에 가깝게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어쩐 일인가 싶었지만 결국 한때의 합의는 막판에 물려졌고 공이 다시 하반기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76일째였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또 김영란법을 언급했습니다. 김영란법이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법 적용 대상자들의 반발로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대상을 한정해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여론과 정부안 사이에서 헷갈려하는 여당을 향해 대상자를 대폭 줄이라는 분명한 지침을 내린 것이요. 기존 합의에서 후퇴했다고 반발할 것이 뻔한 야당에 그 책임을 미리 넘겨버리는 고도의 술수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걸음을 떼지도 못하면서 좋은 얘기만 한다는 것은 실천은 안 하고 말만 무성하다는 국민들의 눈총이 상당히 따가워질 겁니다. 자, 이런 대통령을 봐야 하는 국민들 눈이 상당히 뜨거워질 것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